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 분석에 실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 정책만으로 물가와 실물 안정을 추구하며 또 금융 안정까지 추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히며 한은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1대1로 정상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오늘 저녁에 양재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합니다. 이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새 정부와 중국 당국 간 첫 공식 접촉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중국 고위 관료들과의 회동을 통해 새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고공행진에 발맞춰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22개월 만에 6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 규모가 6조 6천여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45% 늘었다고 밝혔는데 거래 대금 6조 원대에 달한 것은 2015년 7월 6조 7천여억 원을 기록한 뒤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낮아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증시는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잘 달리고 있었는데 주말에 잘 못 쉬고 온 모습입니다. 잠시 피로감이 좀 누적된 모습인데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만을 반복하면서 파란불 빨간불을 켜주고 있긴 한데 이렇다 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사주던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고요. 또 반대로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일단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들이 그리고 이벤트들이 또 앞으로 있는데 상존해 있는 것들이 이유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일단 중국 쪽을 봐야 됩니다. 어제 개막된 중국의 1대1로 정상포럼 그리고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주에 여러 번 강조됐던 이란 대선 부분이 지금 불확실성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대선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유가 부분에 큰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실적들이 많이 개선이 돼 있고 눈높이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너지가 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이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내외 변수들 체크하면서 우리 시장 전략들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면서 시황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288.6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올라와 줬고요. 지수는 2.62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11% 지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이고 금융 투자가 많이 사고 있는데 일중 흐름 살펴본 뒤에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280포인트 지지는 받았고요. 이후에 229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딱 중간 정도인 2289포인트, 229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코스피 지수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오늘 또 다시금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1264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은 또 코스피가 주춤하는 사이에 저점 매수 들어갔습니다. 641억 원 삽니다. 기관은 332억 원 샀는데 이 중에서 금융투자만이 사고 있네요. 금융투자가 1347억 원 저점 매수 나서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삼성전자 230만 원, SK하이닉스 55,500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소폭의 하락이 있고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1%대 낙폭이 보입니다. 삼성생명 2%, 3%의 급등 나오고 있고요. 나름 삼성생명에서 주가가 3% 움직인다. 급등 정도로 보면 됩니다. 12만 원대 뚫고 나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일단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재해석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평가입니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신한지주 모두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27만 원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KB금융, 아모레퍼시픽 소폭 상승하고요. LG화학과 SK텔레콤은 0.5%, 0.4%대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5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645.85포인트, 2포인트 상승하고요. 0.33% 상승합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이 달랐는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 보시면 일단은 전략 후강이고요. 장 초반에 643포인트 찍은 뒤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64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645.89포인트, 오늘의 고점은 646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외국인만이 삽니다. 거래소와는 정반대의 수급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이 20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개인은 파는데 기관 개인이 파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 32억 원, 개인은 5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투자 팔고요. 투신과 연계금은 6억 원, 63억 원 각각 사고 있는데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투자 성향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합니다. 600원 정도 올라가면서 96,000원대 회복했고요. 카카오는 그동안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쌓이면서 1%대 소폭 하락합니다. CJENM은 강보합권 지켜주고요. 레디톡스 보합권입니다. 로엔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모트리얼즈, SFA, 슈젤 모두 상승하고요. SFA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느새 9만원 뚫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3%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컴투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죠. 12만원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CJ 홈쇼핑, 원익 IPS 상승하는데 원익 IPS 5%대 상승이고요. GS 홈쇼핑만이 1%대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 1124원 50전에 지금 거래가 됩니다. 2원 90전 정도 하락했고요. 0.26% 하락하면서 원화는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미국 증시 보니까 소폭 조정 장세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290선을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슈들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5월 대선 이전 징검다리 연휴 기간부터 사실상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에서 기업 실적들이 계속 호조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얇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 한 5월 들어서만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함에 따라서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300선 부근까지 올라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또 대선 이후에는 어쨌든 그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모멘텀들이 어쨌든 좀 약화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선 전후로 해서 정책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유로존 쪽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실은 증시가 올랐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의 시각 자체는 이제 오히려 6월에 어떤 프랑스 총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옮겨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의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좀 상승 모멘텀은 좀 일시적으로 좀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 업황 개선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 회복세 또 6월 달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뭐 현재 주도주들이 크게 뭐 꺾일 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IT라든가 뭐 금융, 소재 업종 이런 업종들의 좀 강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개최됐던 이제 중국 1대1로 포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6월달 이벤트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는 이제 심리가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A주의 그 MSCI 편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에 따른 국내 증시의 이제 수급 부담이라든가 또 유가와 관련돼서 이란 대선 등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이벤트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좀 국내 증시에 좀 부담스러운 어떤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이벤트,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좀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좀 좋아지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6월에 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80%까지 올라갔었는데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1분기 GDP 성장률을 좀 뜯어보면 뭐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만 뭐 전분기 대비 연율 0.7% 성장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 등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민간 소비가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소비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좀 그 기저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연말에 있던 소비 시즌 에서의 어떤 소비 확대가 1분기 때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계절성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월마다 발표되는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유가 하락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자체가 약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쪽에서 좀 일시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 연준도 뭐 판단하고 있듯이 좀 1분기의 성장률 부진은 좀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때 다시 좀 민간 소비라든가 좀 뭐 고용, 뭐 주택 시장 이런 것들이 더 개선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 지금 뭐 기존에 100%까지 갔다가 지금 80%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연말에 뭐 대차 대조표 특수 논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미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될 때마다 금리 인상을 가져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상,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좀 꾸준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좀 증시에는 조금 더 낙관적인,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투자를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짜서 운영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상단 쪽에는 여전히 막혀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뭐 상승 확률 자체 여전히 낮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라든가 이벤트를 가지고 올라갈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코스피 지수가 좀 기술적 상승세는 오래 지속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적 호전주, 그러니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업종을 좀 줄여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 IT라든가 금융, 소재 업종 중심의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내수 경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아직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 회복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좀 특히나 이제 내수 중에 낙폭이 과대된 어떤 업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지금은 좀 가져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부터 좀 여쭤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부분을 좀 통보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게 좀 뒤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이 초입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재협상이 초점일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노동자층의 불만이 가장 높은 FTA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전체 무역 적자의 한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일본,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재협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분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인상만으로는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협상 쟁점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그 무역 적자를 보면은 자동차, 기계류 두 개 품목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2년에 그 한미 FTA가 발효된 뒤에 오히려 전기 기계라든지 석유, 합성고무, 철강 중간재, 유기 화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무역 적자가 줄어들면서 FTA 효과를 뚜렷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재협상의 주요 그 이슈는 자동차, 기계, 철강 이쪽이 중점이 되고요. 조금 더 확대된다면 가전이나 섬유화학 같은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한국과의 자동차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건드려서 재협상을 하는데 성과를 못 거두면 과거 일본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 301조. 이 부분이 좀 발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네, 지금 점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있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통상 정책을 지휘하는 사람인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한국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협상을 주도하게 될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의 그 무역 대표 같은 경우에도 11일 날 인준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정보들 중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한미 그 무역 적자가 그 FTA 발효 이전인 2012년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1990년대 일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대미 수출 자율 규제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또 미일 무역 구조 협의체 같은 경우를 한국과 만들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60억 달러에 그 달하는 자동차 및 그 부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무역 적자가 축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많은 목표 수치를 넘긴 수입출을 했을 경우에는 슈퍼 301조 그리고 고율의 관세 부과 수입 물동량을 줄이는 세이프 가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율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끝나더라도 미국 쪽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상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크게 불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많이 관측이 되는데 크게 불리한 부분이 실제로 생기는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이제는 양자 협정을 축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국제 규칙보다는 미국 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공정무역을 국가뿐만 아니라 분야별 개별 협상에도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 번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쓰지 않았던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라고 할 수 있는 ISD 독소 조항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허가라든지
금융 상품의 그 시장 인허가는 물론이고 특허 연결 제도의 도입,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에서 쇠고기와 관련된 연령별 수입 규제라든지 과일류 수입 금지 조치,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규정을 미국식대로 강하게 도입되도록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률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 한참 뒤처져 있는데요.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시장 개방 압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큰 문제는 품질이라든지 안전 규제에 이르는 그 기술적 무역 장벽도 재협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기술 제품의 대미 수출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첨단 제품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워지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소장님은 보십니까? 네, 다행스럽게 미국의 대무역과 관련해서 강경파로 알려진 그 피터 라버로 국가경제회의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게리콘 그 거시 경제 그 담당 위원장한테 권력 주제에서 밀려났거든요. 이 때문에 나프타 철수라든지 한미 FTA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단순히 수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에 설득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후의 성과를 FTA를 하면서 이루어왔던 그 성과들을 설명해 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그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테이블을 끌고 갈 수 있는데요. 미국이 갖고 있는 불만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 대해서 우리의 그 불만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조급하지 말고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책들을 지금부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미 FTA 재협상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나프타 재협상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한미 FTA보다 더 빨리 재협상이 일어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선 저희가 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프타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고 이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프타는 1994년도에 발효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무역 불균형이 심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계 산업입니다. 나프타 체결된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완성차 수출은 7억 달러에서 2016년도에는 46억 달러로 6배 늘었지만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를 보면은 무려 10배가 늘어난 488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동차 한 품목에 대해서만 무려 442억 달러의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멕시코 쪽의 자동차 생산 시설은 2020년도까지는 50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3사들이 모두 멕시코에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프타 개정이라든지 국경 조정세 부과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국가의 자동차라든지 부품 수출이 무려 1,100억 달러에 달하고요. 또 수입은 2,670달러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미국 기업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인 국제 분업 체계를 지금 미국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라든지 나프타 재개정 시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잃는 것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나프타가 좀 먼저일 것 같으니까 참조할 부분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고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더디긴 하지만 코스피는 잘 가고 있는 모습들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만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금융위기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책 당국이 현재 잇따라서 금융 규제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은행 대출이 한 30% 정도 되는 이재 상품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모가 무려
4,3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금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거나 그리고 그 선물 시장과 관련된 비표준화된 그 채권 자산에 과도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강화된 감독 관리 규정을 내세우면서 금융 규제에 나서면서 증권회사들은 주식 신용 거래가 좀 크게 감소하고 있고요. 또 보험사의 투자 상품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월 중순부터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원화로 무려 510조 원 정도가 사라졌고요. 또한 그 채권 발행 중단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금속이라든지 곡물과 같은 상품 시장에서도 그 가격이 급락하는 이런 혼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정책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00선을 바닥을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당분간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은 블루칩이라든지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에 한정해서 제한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투자에 조금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하순부터 보면 미국 달러를 또 짚어봐야 되는데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시장 참여자분들은 궁금하시거든요. 언제까지 갈까요? 네,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세제 개혁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면서 경기 상승을 좀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FRB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유자산을 연내 축소하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차 확대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112엔에서 115엔대 움직임을 계속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배럴에 40달러 후반에서 국제 유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나 같은 경우에도 위에나가 계속 절상 압력을 받기보다는 금리 인상이 6월과 9월에 있기 때문에 위에나도 현재 수준인 6.8에서 6.94 위엔 그 사이에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미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계속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한 혹은 매수하시고자 하는 가격 그리고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고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는 분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메르츠종금증권 장기환 부장 그리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할 테니까요. 잠시 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